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순자라는 그 법가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국민들은 물과 같아서 평상시는 잔잔해가지고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성나면 파도가 쳐서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시민TV 박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찬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 총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자유민주진영이 이겨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로 이렇게 세우느냐, 아니면 좌익 태보 세력들이 지난 3년처럼 계속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은 비극의 3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정치면 정치, 모든 부문에서 상당히 태보적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는데요. 그것은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18년에 16.4%를 인상하는가 하면 2019년에도 10.9%나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하면 한계선상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마치 최저임금자 해고법이 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왜 해고법이 되었겠습니까?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업주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봉사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사업주들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자 해고법으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노동자들의 수익을 상당 정도 낮추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하위 1분위에서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까지 있는데요. 이 1분위의 소득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시면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급격하게 나쁘게 만든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명동의 그 금싸라기 땅에 과거에 권리금을 3억을 주고 들어간 사람이 지금은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만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이나 52시간 노동제의 급격한 적용은 경제를 어렵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이다 라고 하버드 대학의 베로 교수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도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그리고 핵을 가지고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국가인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라는 그런 CVID, 이것에서 벗어나서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트럼프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자기가 트럼프한테 잘 얘기하면 안보리의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듯이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둘을 속이려던 관계는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이런 걸 가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정찰기들은 한 번 더 상공을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판문점에서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북한에 평양도 갔다 오고 백두산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북한의 침략 루트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강 물길을 공동조사를 한다고 그러죠. 철원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공동으로 하죠. 여기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 휴전선 안에 이 감시초소를 없애는 그런 일을 했고 또 탱크가 몰고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이 탱크 방어벽들을 없애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에 대해서 한없는 신뢰를 보내고 국민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처럼 안보 불안 때문에도 많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실패와 안보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공수처라는 기구의 설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통일전선을 형성했습니다. 4+1을 한간에서는 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적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안정다수를 얻을 수 있을 그러한 묘책을 강구해냈습니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이라는 것 자체는 2001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다고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편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모두 뒤에서 협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자기네들의 프레임에 따라서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이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자기네 편을 수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으로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를 잡아다 족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공수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게슈타포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편에 대한 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혐의가 있으면 바로 갖고 와서 그것을 뭉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울산 송철호 건, 그리고 유재수 건, 그리고 조국 건 이런 것들이 전혀 수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라는 것이 불안한 자기네들의 실정을 감추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성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절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정세입니다. 트럼프가 문재인에 대해서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문재인에 대해서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이 문재인의 외교 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혹은 자매자유한국당 이런 당을 만들 수 있다는 묘수가 생각났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차지할 뿐 아니라 비례자유한국당 혹은 자매자유한국당에서도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꼼수를 뚫는 맛꼼수,
묘수로 자유우파 진영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검찰의 태도입니다. 검찰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년사를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헌법 가치의 준수, 그것이 검찰권 행사의 기준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자기 친구인 송철호를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관권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사건을 수사하는 것,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는 것, 그리고 송철호 관권 부정선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국제정세, 두 번째 연도형 비례제를 뚫는 묘수, 세 번째 윤석열 검찰의 금권과 권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진영의 선거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고사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순자라는 법가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국민들은 물과 같아서 평상시는 잔잔해가지고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성나면 파도가 쳐서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안보 파탄, 그리고 장기집권 꼼수 이런 것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몽골 고원을 누볐던 투르크의 토뉴쿠크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가 한 말이 성을 쌓고 거기에 안주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노력하고 해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그러다 보니 불안해가지고 연도형 비례제라는 성, 공수처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국민들이 그 성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진영이 승리를 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의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은 선거혁명의 해입니다. 함께 나갑시다. 함께 나가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